잠깐 영상을 닫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늦었지. 지금껏 살아온 것도 버거운데 새로운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창피하기만 하지. 뭐가 달라지겠어. 만약 그런 생각이 스쳤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용기 하나로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50이었고 60이었고 7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스승 정약용이 서책을 읽고 있을 때 제자 박지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지안은 26살 총명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자네 얼굴빛이 좋지 않군. 무슨 걱정이 있는가? 스승님, 저는 요즘 한 가지 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덕출 영감님께서 60이 넘어 서당을 열겠다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나이에 무슨 서당이냐, 망신스럽다고요. 영감님도 흔들리시는 눈치고 저도 솔직히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스승님,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까? 정약용은 책을 덮고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모래톱을 만나면 스며들며 절벽을 만나면 떨어진다. 그것이 두려워서 멈추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스승님.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란 강이 흐른 거리일 뿐 강이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야. 오히려 오래 흐른 강물은 더 깊고 너른 법이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세상 곳곳에 그 강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좋아했던 것이 있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까마득히 멀어져 버린 경험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걸 좋아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와서라는 말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심리학에는 정체성 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한 가지 역할만 해오면 자신을 그 역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는 식당 아주머니야. 나는 공장 직원이야. 나는 그냥 엄마야처럼요. 이 정체성이 단단해질수록 새로운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낯설고 두려워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뇌에게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지금처럼 살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존 본능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이복자 씨는 올해 64입니다. 30살부터 30여 년간 작은 순댓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를 혼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식당을 닫은 건 2해 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쉬세요. 엄마라고 했을 때 복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때 떠오른 것이 붓이었습니다. 18살 다니던 미술 선생님이 너는 선이 참 좋다고 했던 말이 수십 년 만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이 3번이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을 텐데 내가 무슨 그림이야. 창피하게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4번째로 갔을 때는 눈을 질끈 감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강의실에는 50대, 60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처음 잡은 붓은 떨렸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고 선은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는 순간 복자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몸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1년 후 복자 씨는 순천시민문화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수묵화 한 점. 오래된 순댓국밥집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큰아이가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그림 사고 싶어. 복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팔 수 없어.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거든. 늦게 다시 잡은 붓은 더 많은 것을 담습니다. 30살의 붓은 기교를 배우지만 60의 붓은 삶을 그립니다. 좋아하는 것을 되찾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더 공부했더라면 저 사람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쓸 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일하며 스스로 지워버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사치로 여깁니다. 밥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무슨 공부냐는 생각이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신경세포 연결이 활성화되며 이것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나이 든 학습자는 더 선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이해력에서 젊은이들보다 강점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몇 살까지 배울 수 있겠냐는 질문보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냐는 질문이 더 정직합니다. 배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여전히 학생입니다. 경북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성근 씨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고 막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 후 5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반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휘했지만 성근 씨는 늘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도면을 설명할 때 자신은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야 했던 기억들.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꼭꼭 누르며 썼던 순간들. 68살이 되던 해봄 성근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검정고시 한번 해볼까? 아들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성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지. 죽기 전에 졸업장 한 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공부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수학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영어 알파벳은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근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미숫가루를 타다 주었습니다. 손자가 곁에 앉아 같이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았던지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험 당일 성근 씨는 고사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수험생이었습니다. 옆자리 고등학생이 할아버지, 화이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성근 씨는 합격증을 들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졸업했습니다. 늦었지만요. 그날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근 씨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공부한다고 처음엔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움은 스펙이 아닙니다. 배움은 존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가장 당당한 사람입니다. 평생 남을 돌봐왔는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가끔 드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 중년 이후를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키우고 만들고 후대에 남길 것을 찾는 본능적 욕구를 가집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일, 무언가를 직접 키우는 일은 이 욕구를 채우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흙을 만지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가 내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김명숙 씨는 36해 동안 병원 수술실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을 수십 년 지킨 그녀는 정년퇴직 후 몇 달간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입던 하얀 가운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편하게 쉬어요라고 했지만 명숙 씨에게 쉬는 것은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명숙 씨는 시댁에서 오래된 텃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그 밭을 보고 명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당겼습니다. 처음엔 잡초를 뽑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십 년 서 있던 다리가 엉망이 될 만큼 허리를 굽히며 일했습니다. 손에 흙이 박히고 손톱이 까맣게 되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깊이 잔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봄에 심은 상추가 여름에 가득 올라왔을 때 명숙 씨는 그것을 뜯어서 이웃집에 나눠주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이게 다 명숙 씨가 키운 거예요?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도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지금 명숙 씨는 청주 근교의 작은 주말 농장을 빌려 계절마다 10가지 이상의 채소를 키웁니다. 손자들이 방학이면 할머니 밭으로 달려오고 명숙 씨는 그 아이들에게 씨앗을 쥐어주며 말합니다. 이걸 심어놓고 기다려봐. 기다리면 꼭 나온단다. 나이 들어 흙을 만지는 손은 삶의 속도를 되찾은 손입니다. 빠르게 달려온 인생을 멈추고 자연의 속도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새 시작입니다. 평생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일이 바빴고 중년엔 가족이 우선이었고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느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리운 적이 있으셨나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레거시 욕구, 즉 무언가를 남기려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크게 키워줍니다. 노래, 말하기,
글쓰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간이 삶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대가 없어서 들리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들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부두 근처 오래된 동네에 사는 최병철 씨는 부두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크레인을 돌리고 배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몸은 단단했지만 말수는 적었습니다. 항만 일이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수십 년 전 세상을 떴고 자식들은 도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병철 씨는 하루 대부분을 혼자 지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도 트로트 노래 자랑 시간이 되면 한 구석에서 박수만 쳤습니다. 나는 음치야, 창피하게 노래는 무슨 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경로당 강사가 말했습니다. 병철 어르신, 목소리가 좋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병철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지로 마이크를 잡게 된 날, 병철 씨는 흘러간 트로트 한 곡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박자도 조금 어긋났지만 노래가 끝났을 때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병철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오전 빈방에서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호흡법을 익혔습니다. 반년 뒤 병철 씨는 구청에서 주최한 시니어 노래 자랑에 출전했습니다. 나이 72. 무대 위에 선 병철 씨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배에 짐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 짐을 노래로 내려볼게요. 공연장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는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늦게 잡은 마이크일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짐 가방 하나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혼자 길을 떠나는 것. 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라며 스스로 막아버리지 않으셨나요? 인간에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 탈중심화라 부르는 이 경험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역할, 같은 관계,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낯선 길 위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은 도착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정혜순 씨는 32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매 학기 종례 때마다 너희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꿈을 향해 나아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혜순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학생들한테는 평생 꿈을 가르쳤는데 내 꿈은 뭐였지? 그 물음이 혜순 씨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달 혜순 씨는 배낭 하나를 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 달만 혼자 걸어볼게요. 제주 올레길.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혜순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감각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혜순 씨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오늘 몇 킬로 걸었다는 기록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일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에 대해 썼고 돌담에 대해 썼고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 대해 썼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노트 2권이 꽉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노트를 보여주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책으로 내면 되겠는데? 혜순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혜순 씨는 매년 2번씩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글로 씁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수천 명의 독자를 모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살의 첫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늦게 떠난 길이 더 아름다웠다. 가르치는 삶 다음에는 배우는 삶이 기다립니다. 길은 발이 아니라 용기가 이끕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의 2번째 챕터를 엽니다. 은퇴 후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간은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흔들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역할 공백 증후군이라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직함과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공백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작고 구체적인 새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이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아침은 그 자체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윤창수 씨는 시중은행에서 33년을 근무한 지점장 출신입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했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밀린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가 되자 창수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느낌. 그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창수 씨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구워주던 식빵 냄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냄새만큼은 기억 속에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인터넷으로 홈베이킹 강좌를 찾아봤습니다. 주부들이 대부분인 강의실에 66살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을 때 강사는 환영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식빵은 한쪽이 주저앉았습니다. 2번째는 속이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식빵은 꽤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창수 씨는 그 식빵을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어요? 라며 놀라며 한입 베어 물고는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창수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이었습니다. 지금 창수 씨는 매주 주말 아침 직접 구운 빵을 동네 복지관에 가져다 줍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그를 빵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창수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점장이란 소리는 30년 들었는데 빵 선생님이란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직함은 사라져도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할은 언제나 만들 수 있고 그 역할이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박지아는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새로 시작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새로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요. 실패하면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나, 나는 강진에 유배된 지 18년이 되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느냐. 책을 쓰다 잘못된 것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썼고, 제자를 가르치다 내가 틀렸음을 알고 사과했다. 그런데 말이다, 지아나.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패는 흔적을 남기지만 시작하지 않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아무 흔적도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슬픈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나이 들어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이 들어 실패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세상이 그를 비웃어도 자신이 시도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자,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오래도록 누군가의 뒤에서만 살아오셨나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어른 뒷바라지. 그렇게 평생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심리학에서 자아 분할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은 자아 분화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창작 활동은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주체의식을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삶 전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오정숙 씨는 22살에 어선을 타는 남편에게 시집 왔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정숙 씨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굴 까는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숙 씨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는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정숙 씨는 굴을 까던 거친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흙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손에 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빚은 것은 작은 밥공기였습니다. 삐뚤어지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가마에서 구워 나온 그것을 정숙 씨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만든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정숙 씨는 매주 공방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지나면서 정숙 씨의 도자기는 점점 섬세해졌습니다. 통영의 바다를 닮은 청록빛 유약을 개발해 그것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방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에서 나오는 그릇은 다른 사람 것과 달라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숙 씨의 그릇은 통영 시내 공예숍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정숙 씨는 그 돈으로 손녀에게 선물을 삽니다. 할머니가 만든 것으로 산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쓴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손이 만든 모든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세상에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하면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만약 그 도구를 배워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르신들의 거부감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습 불안에서 옵니다. 학습 불안이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수하면 창피하다. 나이 든 사람이 이걸 배우면 이상해 보인다는 감정적 장벽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연결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습니다.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것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미경 씨는 30년 넘게 동네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성장을 다 지켜봤고 단골 손님의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슈퍼 문을 닫던 날 미경 씨는 한참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손주들이 오면 유튜브 영상을 보며 깔깔 웃는데 자신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소외감이 미경 씨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경 씨는 망설임 끝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았고 손가락이 화면을 자꾸 잘못 눌렀습니다. 옆 친구가 도와줘서 겨우 따라갔습니다. 3번 수업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손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야, 잘 지내니? 손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카톡하세요. 대박. 미경 씨는 그 답장을 받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이 놀라서 뭔 일이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 뒤로 미경 씨는 유튜브를 배웠고 이어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노원 할머니의 손맛. 슈퍼에서 팔던 반찬들을 만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처음엔 가족들 뿐이었지만 반년 만에 3,000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레시피 덕분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칭찬받았어요. 미경 씨는 그 댓글을 화면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나이는 배움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담긴 배움은 더 깊고 따뜻합니다. 디지털이든 무엇이든 배우는 사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몸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다치지 않을까, 건강이 받쳐줄까 하는 걱정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무릎이 버텨줄까라는 생각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어떤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얻는 것은 건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경험이 삶 전체의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느리게 달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달리지 않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종석 씨는 세무서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던 삶이었기에 몸은 점점 약해졌고 퇴직할 즈음엔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2가지씩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종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주 천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 중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 완주 후 주먹을 쥐어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종석 씨는 뭔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석 씨는 운동화를 신고 집 앞을 나섰습니다. 200m를 걷다가 숨이 차서 멈췄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나섰습니다. 300m, 그 다음 날은 500m. 한 달이 지나자 2km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5km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62살이 되던 해 종석 씨는 전주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하프코스 21km, 완주 시간은 2시간 45분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었고 종석 씨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주 메달을 받아들고 거기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임종석, 완주. 몸이 시작을 허락하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몸을 허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 전부입니다. 살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억울했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기억들. 그것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고 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닙니다. 심리치료에서 표현적 글쓰기는 트라우마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기는 행위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언어라는 형태를 부여하고 그 감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에게 닿을 때 그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가 때로는 위대한 치유가 됩니다. 당신이 살아낸 모든 날들은 이미 한 편의 소설입니다. 그것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송미화 씨는 16살부터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공장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이른 이별을 경험했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서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화 씨는 그 감정들을 거의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투정 부려서 뭐하겠어라며 삼켰습니다. 58살이 되던 해 미화 씨는 동네 복지관의 생애 글쓰기 수업에 우연히 참가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학벌이나 문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미화 씨는 처음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부터 났습니다. 강사가 조용히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금 우시는 것도 글입니다. 그날 이후 미화 씨는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나와 글을 썼습니다. 처음엔 짧은 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공장의 냄새를 썼고 새벽의 소리를 썼고 아이를 업고 출근하던 날을 썼습니다. 복지관 발표의 날 미화 씨가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자 수강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이야기예요. 미화 씨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으로 치유됩니다. 당신이 살아낸 날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하고 나서 은퇴했더니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사회에서 필요 없어진 것 같은 그 허탈함. 그런데 그 경험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자아 통합입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전수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경험은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삶 전체를 긍정하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교단을 떠난 후에도 가르칩니다. 삶 자체가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류성만 씨는 35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여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특히 수능 시즌이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수능 D-7 자막을 볼 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저 아이들과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 지역 청소년 공부방에서 자원봉사 수학교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성만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원봉사라니 내가 35년 교단에 섰던 사람인데라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공부방에 처음 나간 날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만 씨가 칠판에 방정식을 쓰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성만 씨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은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달 후 한 아이가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30점이나 올랐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성만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성만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선생이야.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선생이야. 직함이 사라져도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있고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혼자가 된 이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두려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이 두려우셨나요?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에게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에게 친밀한 관계는 생존 욕구와 같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강두혜 씨는 65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이유도 없었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들렀지만 두희 씨 마음속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인 대학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친구도 사귀시고. 두희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강의실에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같은 나이의 여성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두희 씨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반년이 지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공주 금강변을 걸었습니다. 두희 씨의 딸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계신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두희 씨와 그 어르신은 같은 동네에 살며 매일 아침 금강변을 산책합니다. 두희 씨는 아직 두 분이 정식으로 교제 중이라 표현하며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빛이 돌아와 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삶을 다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박지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박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한 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스승님께서도 유배 중에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민심서도 쓰셨고 제자들도 기르셨고 그때 스승님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버린 사람, 귀양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정약용은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나도 두려웠다. 유배 초기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몇 달을 넋을 잃고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강진 앞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잃은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 있다. 지아나. 세상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진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면 스승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묻지 않는다. 봄이 오면 올라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이 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올라오면 된다. 나이가 얼마인지 주변이 뭐라 하는지 그것은 씨앗의 일이 아니야. 씨앗의 일은 단 하나 올라오는 것이다. 박지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내일 저도 새로운 것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내일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꿀 것이야. 오늘 우리는 12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4세 붓을 잡은 이복자 씨, 68배 검정고시를 합격한 박성근 씨, 61의 밭을 일군 김명숙 씨, 72의 마이크를 잡은 최병철 씨, 60의 길을 떠난 정혜순 씨, 66의 빵을 구운 윤창수 씨, 63세 도자기를 빚은 오정숙 씨, 67의 유튜브를 시작한 한미경 씨, 62의 마라톤을 완주한 임종석 씨, 58배 글을 쓰기 시작한 송미화 씨, 70의 다시 교단에 선유성만 씨, 가리고 65의 다시 사랑을 시작한 강두애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 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자. 그 한마디가 삶을 바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씨앗의 일은 단 하나 올라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봄입니다.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시작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시작해 보고 싶은가? 그 답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내일 아침 단 한 발짝만 향해 움직여 보세요. 한 발짝이면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시니어의 휴식 공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